어머님, 이제 명절에 어머니 집 안 갈 거예요. 차례 제사 지내기 싫어요. 며느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진짜 귀찮아요. 하루 종일 준비하는 제사, 음식 이제 신물 나요. 진짜. 하지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더니 그건 집 받기 전 얘기고요. 이제는 제 집인데 제가 편한 대로 살아야죠. 지은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죠. 옛날처럼 매일 들락거리시면서 저희 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간섭하다니. 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지은아, 전 이만 가볼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제 집 등기부등본 보셨죠? 이제 제 집이니까 오지 마세요. 저는 올해 68살인 김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어머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며느리가 집을 받고 나서 그렇게 태도가 돌변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서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에요. 아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였죠. 그때 지은이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앉은 자세부터 얼마나 단정하고 예쁘던지. 어머님,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효도하면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요즘 세상에 어디 저런 며느리가 있나 싶었죠. 맞선 자리에서도 지은이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음식 한 점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더라고요. 말투도 얼마나 공손했는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다음에 꼭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 봉양은 생각도 안 한다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효도를 하겠다고 하다니. 결혼식 전까지 지은이는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제가 반찬하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했죠. 특히 김장할 때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으면서 요령을 배워갔어요. 어머님, 저는 결혼하면 꼭 어머님처럼 김치도 직접 담그고 싶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저는 매일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보다 싶었거든요. 특히 제사 준비를 할 때면 지은이의 정성이 더욱 돋보였어요. 메모장에 일일이 적어가면서 제사 음식 하나하나 배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제사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 첫 달부터 지은이는 정말 말한 대로 했어요. 제사 때마다 하루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작은 빌라였지만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면서도 매주 찾아와서 절 챙겨주더라고요. 반찬도 해다 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진짜 며느리구나.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친정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은이는 달랐어요. 어머님, 저는 시댁이 먼저예요. 친정은 둘째 날 가면 되죠.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설날 전날부터 와서 떡국떡도 미리 불리고 준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던지. 덕분에 저는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우리 큰동서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을 때예요. 지은이가 먼저 나서서 큰집 목까지 차례상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큰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어디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어서요.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이는 절대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죠.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해 둘게요. 다음에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게요. 친정에서도 지은이를 특별히 잘 가르쳤나 봐요. 음식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했거든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시댁 제사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런 전통이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제 딸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뭐든 배우려고 하고 시댁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긴다고요. 그리고 지은이는 절대 손이 비어 있지 않았어요. 찾아올 때마다 뭔가를 사왔죠. 어머님, 이거 마트 가서 봤는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님,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박스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작은 신호가 있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준자야,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때는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서운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렀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좀 속상해서 왔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는 얼른 부엌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역국을 참 좋아했거든요. 어머님,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미역국만 먹으면 힘이 나요. 친정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주말이면 지은이는 꼭 남편인 민석이를 데리고 왔어요. 손이 비어 있을 때가 없었죠.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렇게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우리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는 항상 제 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제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했어요. 지은이는 절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쉬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 하겠다고 나서곤 했죠.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지은이가 얼마나 발벗고 나서서 절 챙겨주던지.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매일 들러서 죽을 끓여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이불도 매일 햇볕에 널어주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없으면 어떡하세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전 정말 하늘에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이었지만 지은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민석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 하고 불렀을 때였나. 순간 지은이의 눈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고 제가 다시 보면 여전히 그 다정한 며느리였기에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전 어머님이 정말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요. 그 말만 들으면 제 마음속의 작은 의구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때 그 차가운 눈빛, 그걸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지은이가 은근슬쩍 집 이야기를 꺼냈던 때가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죠. 어머님, 저희 집은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밥을 먹다 말고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은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바로 지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아이고,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어머님,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님 가까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녹아버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욕심도 없이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명절 때마다 지은이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특히 추석 때는 더 했죠. 어머님, 추석에는 음식이 많으니까 제가 전날부터 와서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전날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피곤하니 들어가 쉬라고 해도 어머님, 전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 믿고 주무세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우리 지은이는 천사가 따로 없어.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지은이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 살짝 보였어요. 시댁에서 힘들어 죽겠어, 유유. 근데 조금만 참자. 곧 우리 집 생길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그때 들어와서 휴대폰을 얼른 가져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약과 사왔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들렀다가 가려고요. 그 환한 미소를 보니 아까 본 게 제 착각인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또 넘어갔죠. 어머님, 주무실 때 배 안 차게 이불 잘 덮어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퇴근할 때마다 그렇게 걱정해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전 제가 본 카톡은 그냥 잠깐의 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일이 터진 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지은이의 표정이 밝았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저도 아들 내외에게 따로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죠. 지은아, 사실 어머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제가 통장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로 너희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지은이는 그날도 변함없이 공손했어요. 어머님 정말요? 저희가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은이는 여전히 그 효심 가득한 며느리였어요. 새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넣고 모든 과정에서 지은이는 하나하나 절 챙겼어요. 어머님, 계약서 쓰실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불이익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등기소에 가서 증여 계약서를 쓰던 날에도 지은이는 절 살뜰히 챙겼죠. 어머님,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저희가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증여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가 된 그날 저녁, 지은이가 민석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랐어요. 표정도 말투도. 어머님, 이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집으로 이사 가면 제사는 지내지 않으려고 해요. 전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저희 집이 생겼으니까 저희 생활이 우선이에요. 3시간씩 걸리는 제사, 음식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머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셔야죠. 그 말투는 제가 알던 지은이가 아니었어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동안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지은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더니 그건 전세집에 살 때 이야기고요. 이제는 제 집이 생겼으니까 달라져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사실 요즘 세상에는 제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은이가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제사 때마다 어머니, 조상님들께 감사드려야죠? 라고 하던 우리 아들이 어머님, 저희가 매달 용돈은 드릴 테니까요. 대신 제사는 좀. 지은이가 말끝을 흐리면서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마치 여보, 당신도 뭐라고 좀 해요. 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지은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간소화하고. 그렇게 우리 아들마저 지은이 편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이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받아도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죠.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고는 전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어머님,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짐 정리하고 이것저것 싸느라. 민석이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바빠서요. 지은이가 주말에 가구 보러 가자고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하면 어머님, 저희 집에 있는 반찬도 못 먹어서 버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존댓말도 쓰지 않을 때가 많았고 표정에서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버리더라도 어머니가 정성으로 해온 건데.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려다가 지은이의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지은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일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벌어졌어요. 지은이가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사하는 날 오지 마세요. 어차피 이사는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고 저희가 짐 정리하고 하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내외의 새 집 이사 날에 어머니가 가지 말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지은아, 그래도 내가 국이라도 끓여다 줄게. 어머님, 저희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그 제발이라는 말에 얼마나 짜증이 섞여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요. 민석이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어머니! 지은이가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집 들일 때 오세요. 허탈한 마음에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제가 감히 이사 날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 달이 지나도 집들이 연락은 없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지은이를 마주쳤는데 절 보자마자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지은아,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해서요.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흔들어 보이며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어요. 동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준자야, 너희 며느리 요새 SNS에 글 올린 거 봤니? 친구가 보내준 화면을 보니 지은이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해방.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만 살 수 있게 됐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 언니 축하해요. 저도 얼른 시댁 돈으로 집 사서 독립하고 싶어요. 유. 그 댓글에 지은이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시어머니 환신 좀 샀더니 이렇게 대박 터졌지. 이제 다신 안 볼래. 그걸 읽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효도가 지은이의 그 다정한 미소가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 결국 저를 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며느리의 SNS를 본 후로 전 매일 밤잠을 못 잃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증여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여는 민법상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신 행위가 있을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로 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어머님, 증여한 재산이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신 행위를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의 태도, 변화나 언행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우리 친정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죠?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돈만 보고 효도했던 며느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로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밥도 잘 먹을 수 있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지은이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통화를 거절할 때마다 전 더 이상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너희가 지금 좋다고 닥달하고 무시해라. 어차피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언젠가는 그 집을 다시 찾아올 거야. 며느리의 SNS도 꾸준히 지켜봤어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전 그것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모았죠. 우리 민석이가 제 생일날 전화라도 하면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가 좀 피곤해서 못 가요. 전 이제 그런 말에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이제 제 마음속엔 분노 대신 차가운 계획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지은이의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지은이 친정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를 많이 걱정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드려서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SNS 글들, 문자 내용, 녹음한 통화. 사돈어른, 저는 솔직히 우리 지은이가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사돈어른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긴 했어요. 제가 타일러 볼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돈어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돈으로 집 한 채 얻어내는 게 그 애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가, 그 다정한 효도가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니. 사돈어른,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지은이한테 수없이 얘기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라고. 그날 이후로 사돈어른은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어요. 지은이의 행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 생긴 거죠. 다음으로 한 일은 아들을 따로 만난 거예요. 민서가, 어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회사 근처로 찾아가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지은이 몰래요.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니?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제서야 민석이가 털어놓더라고요.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얘기했다고. 어머님이 돈이 좀 있다면서 우리 빨리 집 한 채 받자.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지은이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전 지은이가 나중에 마음을 바꿀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이제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사돈어른을 만난 후, 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죠.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제가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어머님,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특히 사돈어른의 증언이랑 아드님의 진술.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지은 며느님이 어머님을 더 심하게 무시하도록 두세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증거가 더 쌓일수록 유리해져요. 그 말씀을 듣고 전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는 지은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통화 거절 횟수를 꼼꼼히 기록했죠. 문자도 읽고 무시하는 걸 모두 캡처해뒀고요. 한 번은 지은이가 제 생일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생신이시죠? 저희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서 울었을 텐데 전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너희 편할 때 보자. 그리고는 이 문자도 증거로 모아뒀죠. 명절이나 제사 때 오지 않는 것도 모두 기록하고요. 동네 이웃들도 도와주셨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아파트 분여회에서 한 말 들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모두 진술서로 받아뒀어요. 지은이는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SNS에는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 사준 걸로 자기 며느리인 척 하라고 하시네.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내 집인데 뭐가 문제죠? 그 글을 본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지만 전 웃으면서 그 글도 캡처해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 글 하나하나가 제 복수의 증거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를 모으던 중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 어머님 맞으신가요? 저는 지은이 대학 동창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온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미영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지은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시어머님 돈으로 집 사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고. 알고 보니 지은이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계획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지은이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한심 사서 집부터 받아내자. 등기 이전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미영 씨가 메시지로 예전 채팅방 내용을 보내줬어요. 지은이가 한 달 전에 저희 단체 채팅방에서 나갔는데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채팅방에는 지은이의 생생한 속마음이 드러나 있었어요. 작전 성공. 시어머니가 드디어 집 사준대 크크크. 이제 등기만 하면 끝. 다들 축하해줘. 시어머니 온종일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조금만 참자. 어머님, 제가 이런 연락을 드리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지은이가 너무 변했어요. 예전의 지은이가 아니에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지은이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 씨, 통화를 끊자마자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시작할 때가 온 거죠. 미영 씨가 보내준 채팅방 캡처본을 보고 변호사님은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하지만 변호사님은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셨어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혹시 지은님이 이 증거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채팅방 내용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더 확실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미영 씨가 채팅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더니 2명이 더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던 미영 씨가 그것도 보내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집 한 채만 받아내면 돼. 그 다음에는 얼굴도 안 볼 거야. 내 집인데 뭐. 시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된 그 파일을 들으면서 전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어요. 전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다짐했어요. 조급해하지 말자. 더 큰 복수를 위해서 지금은 참고 지켜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준비를 이어갔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은이는 점점 더 큰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순자 씨,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말 들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와서 뭐라 하겠어요? 하면서 부녀회 회장님이 CCTV 영상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집 사고 이제는 완전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네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모였습니다. 지은님의 본심이 여기 다 드러나 있네요. 전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지은아, 내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주마.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행동을 시작할 때가 왔어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첫 단계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죠. 수증자 박지은은 증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와 공경 의무를 저버렸으며 증여 계약 후 배신적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 계약 해제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날로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개월 만에 전화였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농담 같아 보이니?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줬지. 근데 너는 그 집을 받고 뭘 했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이제 이사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지은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돌변했어요. 어머님도 참 재산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 피식 웃었어요. 지은아, 너는 아직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나 보구나. 가만히 있어. 곧 변호사님한테 연락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에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제가 지은이 잘 타일러 볼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석아, 너도 알고 있었잖니?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와서 어머니 편은 못 들어주겠지만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법정에서 지은님은 굉장히 억울한 며느리인 척 할 테니까요. 첫 재판이 열린 날이었어요. 지은이는 법정에서 울면서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을 친어머님처럼 모셨어요. 다만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지은이 변호사도 나섰죠. 증여는 일단 완료된 계약입니다. 설령 수증자가 증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그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SNS 게시물이었죠. 시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라고 매일 와보겠다고 하시네. 이제 제 집인데 왜 이러시는지. 문자 기록들, 생일날 오지 않은 것, 명절에 오지 않은 것, 제사에 불참한 것,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지은이의 대학 동창들이 보내준 채팅방 캡처본과 녹음 파일. 부모님, 재산으로 집 한 채만 얻어내면 돼. 그 다음에는 얼굴도 안 볼 거야. 시어머니 환심 사서 집부터 받아내자. 채팅방 내용이 화면에 띄워지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어요. 미영이와 다른 2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죠. 지은이의 대학 동창들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재판장님은 조용히 모든 증거를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물으셨죠.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저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박지은은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와 공경 의무를 저버렸으며 증여 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를 기만할 목적으로 허위 감정을 표현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이에 본 재판부는 원고의 증여 계약 해제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지은아, 너는 내 돈으로 산 집을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이제 와서 눈물을 보여도 소용없어. 민석이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문득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옅은 미소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돈만 보고 효도했던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던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었죠. 사돈 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아니에요. 사돈님, 지은이가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에 들으니 지은이와 민석이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갔다고 해요. 이제 그 집은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 그 집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 지은이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겠죠.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퇴근길에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어머니, 지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들 말로는 지은이가 매일 밤 울면서 반성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지은이가 거실에서 혼자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우냐고 물으니까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대요.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어머님 마음을 몰라드렸다고. 전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어제는 지은이가 어머님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달래주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뭐라고 하던 자기는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겠대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신 게 그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어머님의 평생 사랑이 담긴 거였다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내 편만 들면서 어머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자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다시 어머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그제서야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매주 우리 집 우편함에는 지은이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어머님의 진심을 외면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집을 사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악덕한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현관 앞에 지은이가 보낸 택배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송편이 가득했죠. 손글씨로 쓴 편지도 있었어요. 어머님, 추석이라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쁘게 빚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잘 안 됐네요. 제가 진작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용서가 되진 않겠죠. 그래도 어머님, 이 송편을 드셔주세요. 제 잘못된 마음을 담아 빚은 송편이에요.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며칠 전에는 동네 마트 앞에서 지은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데 전 그냥 지나쳤지만 뒤돌아보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민석이 말로는 지은이가 매일 밤 제 사진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해요. 어머니, 지은이가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어느 날 사돈 어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지은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매일 밤 울면서 시어머님 생각만 한다고요. 제가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 할까요? 전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사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이 자꾸 시큰거렸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지은이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절 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 예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약과를 만들어 봤어요. 서툴지만 어머님 생각하면서 정성껏 구웠어요. 전에는 이런 걸 귀찮아 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하셨던 모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요즘은 밤마다 꿈에서 어머님을 뵈어요. 꿈에서라도 뵈니 감사하네요. 약과를 먹어보니 짭짤했어요. 지은이의 눈물 맛이 배었나 봐요. 동네 친구들도 자꾸 지은이 얘기를 해요. 순자야, 며느리가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 아침마다 절 앞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 그 애가 요즘 봉사활동도 다닌대. 시어머니께 진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지은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그러다 며칠 전에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접수대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따님이 매일 와서 어머님 건강을 물어보시던데. 따님이라뇨? 네, 박지은이라고.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어머님 건강을 체크하고 가시던데요. 몰래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었다니.
점점 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지은이의 눈물과 반성이 진심으로 보이기도 하고,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들과 다시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른 연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고, 한 번 믿었다가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네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인 지은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겠죠. 부모의 사랑과 정성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아들 민석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 며느리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선을 그어놓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